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EBS 입시대표 강사 윤윤구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학생, 학부모님들 되게 고민들 많이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강의가 짧은 강의가 끝날 때쯤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정확한 길,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어떤 고등학교 3학년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학부모가 된다라는 것, 수험생 준비를 한다라는 것, 대입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하지만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난 이제 대학을 선택하기 위한 고등학교 3학년이고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고, 난 대입의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입을 선택하기 위해서, 대학을 선택하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중요한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학이 어떤 전형을 가지고 있는 전형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내가 고3인 내가, 수험생인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나열된 숫자, 나열된 글자가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유의미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정보라고 하거든요. 그 정보를 베이스로 세 번째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정말 무수히 많은 학생, 학부모를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전형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제공해 주는 곳이 많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두 번째에서 걸립니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떤 것이냐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면 조금 안타깝게도 100% 실패합니다. 선생님, 왜 이건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의 학생부를 봐, 너의 내신 성적 볼까, 너의 모의고사 성적을 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베이스가 되는 학생 역량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략을 다 짜가지고 오세요. 그럼 100%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은 어쨌든 제가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가 지원 전략에 대한 전략이라고 하는 걸 짜려면 정보가 제대로 입력이 돼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내 아들, 내 딸, 혹은 고3인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지? 나에게 가장 뛰어난 점 뭐지? 나는 어떤 것들을 어필할 수 있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어야만 세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도하던 학생, 제가 작년에 지도했던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정말 잘 갔습니다. 뭐 2.8 내신을, 고등학교 2.8 내신을 가지고 서울대를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2.8 내신을 가지고 서울대를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형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할 것.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 세 번째가 그 정보들을 베이스로 해서 전략을 어떻게 짤 건데?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고3들을 되게 많이 만납니다. 어쩔 수 없죠.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원서 마무리 지을 때까지가 엄청 시즌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 지도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하루 14시간, 15시간 상담을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만나는 고3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내신은 망했고, 그리고 비교과는 안 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깜찍하게 놀았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의 일성은 이겁니다.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답답한 이야기이긴 하죠. 근데 이제 나는 정시 파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앞에 이야기를 연결시키시면 전형을 제대로 이해했냐? 그리고 네가 그런 능력이 있냐? 그러면 이제 어떤 전략을 짤 거냐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그런 능력이 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전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씩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 수능 입시, 그러니까 수시, 뭐 정시든 마찬가지겠지만 정시는 더 빡빡할 때지만 어쨌든 수시 전략을 쓸 때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은 올해 고3이 전년도, 그리고 최근에 한 10년 동안의 고3 가운데서 가장 힘든 해를 보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2, 3년 안에까지, 그러니까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그 텀만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빡빡한 고3이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역 고3들은 대학 가기가 가장 힘든 해를 맞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1번 첫 번째는 전년도에 이어서 한 3년, 3, 4년 정도 계속된 현상이거든요. 상위권 N수생이 지금 아주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이면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 두 가지. 거의 세 가지죠, 이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서울에 있는 선호 대학 15개 대학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시 비율이 늘어났다는 사실. 두 번째, 약대가 학부로 선발되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로나. 요 세 가지가 뭉치면서 상위권 재수생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위권 N수생들 가운데에서 늘어나는 학생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상위권 재수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사실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냐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수학을 잘한다라는 거에서 재수하고 삼수를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현재의 수능 체제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한테 너무나 유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움직이냐면 20대 중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력서를 아무리 스펙도 잘 만들어 놓고 해봐야 이력서를 뿌릴 데가 없어요. 아무도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불을 지핀 게 약대죠. 그래? 그럼 난 전문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약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시 상위권 재수생이 엄청 N수생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재학생들이 어마어마한 푸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입시는 조금 그렇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되고 확대되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고3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확대되었다, 신설되고 확대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내신이 그만큼 중요해졌구나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대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형이 늘어났구나라고 하는 결론으로 넘어가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고3이 가장 힘들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통합형 수능입니다. 그래서 공통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진 이 통합형 수능은 전체적으로 이공계 학생들한테 너무 유리하게 판이 짜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전년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공계를 미적분을 선택을 하고 기하나 미적분을 선택하고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미적분을 선택했으니까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정시 성적을 들고 문과로 바뀌어버리는 교차 지원이라고 하는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났어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94% 수준이거든요. 심리학과, 서울대 심리학과는 89% 수준인데 이 학생들이 교차 지원으로 서울대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학생들이 대부분 중앙대 정도의 중앙계 이공계열 정도의 정시 성적이 나왔었거든요. 걔들이 중앙대 이공계열 정시 성적을 들고 문과로 넘어가면서 서울대, 연대, 고대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걔들이 고등학교 올라갔고 대학을 진학을 했고 한 학기를 지났고 지금 반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올해 입시 가장 큰 이슈는 어쩔 수 없이 상위권 재수생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점이다라는 거.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의 정시 합격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학생들이 그걸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좀 이따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학학과 증가가 조금 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긴 합니다. 실제로 보면 7개 대학에 320명이 증가하면서 530명이 개학학과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학학과의 증가도 사실 가장 이걸 크게 받아들이는 건 재학생은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해보는데 재학생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누가 관심이 있냐면 지금 대학교 3학년, 4학년이요. 취직하려고 보니까 답이 없거든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개학학과를 가는 거죠. 이 학과에 들어가면 졸업할 때 그 기업, 계약을 맺은 기업으로 취직을 할 수 있으니까 3년 늦게 가더라도 상관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왼쪽은 화면으로 보시는 건 왼쪽은 지금 올해 신설된 계약학과 7개 대학 320명이고요. 오른쪽은 원래 있었던 계약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총 53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은 거의 2,000명, 1,500명, 2,000명 가량으로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대입 전형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대학이 어떤 학생을 선발하려고 전형을 이해한다라는 건 대학이 어떤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느냐를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은 본질적으로 딱 중요한 것, 부모님들이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대학은 어떤 전형이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뭐라고 해서 어떻게 바뀌더라도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대입 전형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고3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고3들의 선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은 네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전형에 대한 이해라고 이야기했을 때 갈 수 있는 길은 네 가지밖에 없구나. 그럼 2번 뭐예요? 나의 역량, 나의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내용이 객관식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면 되게 간단하죠. 내가 객관식 능력이 되냐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사실 이건 성적표만 보면 다 나오는 거죠. 수능 역량이 되냐 아니면 내신 역량이 되냐.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논술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잠깐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경쟁률 제일 높았던 데가 성균관대 약대 666대 1이었거든요. 5명 모집하는데 3,000명 넘게 모였어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5명 모집하는 곳에 3,000명이 넘게 모였다는 거 누가 썼을까요? 이게 1번이에요. 마지막에 원서 첫날 100대 1이 넘었거든요. 첫날 100대 1이 넘었는데 그 100대 1의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넣은 학생들이 2,500명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과 논술은 거의 대부분 수학이거든요.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몰리는 거예요.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은 안 되고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들 전부 다 약대로 몰리거든요. 논술은 그래서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경쟁률 모든 네 가지의 전형 가운데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건 어쩔 수 없이 논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제일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논술 전형은 이변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의외의 학생들이 뽑힌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조금 착각하시는 건 이공계열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학생이 100명 가운데 1명, 이변을 일으키는 학생 100명 가운데 1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100명 가운데 1명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공계열은 수학 그리고 과학 문제 푸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이변이 일어나는 건 대부분 문과에서만 일어나요. 문과에서는 실제로 한 10%에서 15% 사이가 이변이 좀 일어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공계열인데 논술에 대한 고민, 수학 성적 놓고 고민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거든요. 나머지 네 번째 게 이제 지금 재학생들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이 전형을 나한테 맞추지 않는 한 전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서울에 있는 어쨌든 강원도에 있는 대학은 곧 이어서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주로 말씀드리자면 전형 전체가 이렇게 됩니다.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르죠. 정시로 놓고 보면 43% 정도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두 번째를 있습니다. 36%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되고 확대됐다라고 했는데 12%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6%요. 여기서 주요 대학, 상위권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선명해지죠.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죠. 상위권 대학의 입장에서 고등학교 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100%에서 전체 선발 100%에서 6% 정도만 선발을 했던 거예요. 6%가 어느 정도냐면 한 학과에 1명, 많으면 2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배가 됐죠. 왜 2배가 됐냐면 대학이 내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구나. 그건 조금 어설픈 생각이세요. 아까 얘기했죠. 대학의 목표는
대학은 아주 정교하게 전형을 세팅을 하거든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학생을 뽑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방법, 98% 정도의 학생이 이 네 가지 방법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나는 어떤 강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이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 뭐 강원도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겠다, 국립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크게 어려울 건 없죠. 내신이 3.5 정도 선에서 거의 결정이 되거든요. 3.5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이 한 3.8, 9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강원도에 있는데 국립대를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전형을 분석하면 되게 독특한 게 하나 나옵니다.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시면 사실 상위권 대학의 상당수의 대학들이 이미 올해부터 전년도에 지금 서류라고 나와 있는 게 전년도에는 고대, 동국대만 서류를 반영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나머지 대학들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 2학년들은 점점 이게 확대가 될 거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경희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경희대학교는 지역 균형으로 70% 그러니까 지역 균형이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그냥 내신으로 선발한다라는 거거든요. 내신으로 줄을 쭉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70%인데 출결 봉사가 14% 들어가니까 56%의 내신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신 56%로 줄을 쭉 세우는데 문제는 뒤에 나오는 서류 30%입니다. 이 서류 30%의 이름이 뭐냐면 교과 종합평가라는 놈이에요. 교과 종합평가라는 건데 이 교과 종합평가라는 게 뭔지를 쭉 분석을 해보면 경희대가 운영하고 있는 네오르네상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오르네상스의 평가 방식을 축소한 거예요. 끝. 그럼 얘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상위권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하는 전형에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1.5의 내신 원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1.5 합격, 1.6 불합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1.6, 1.8, 1.9가 동시에 쓰고 3배수 선발하거나 2배수 선발해서 그중에서 학생부가 괜찮은 학생이 선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어난 게 아니라 새로운 학종이 생긴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년도에 난리가 났던 것이 아니 고려대였거든요. 고려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자를 보시면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에서 학생부가 괜찮은 학종으로 선발한 거니까 이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학생부의 내신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학종이 생긴 거예요.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의 교과 내신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반영하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질문하면 이렇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입장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수학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수학을 이야기를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가지의 과목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1등급 받은 학생이랑 미적분을 선택해서 2등급 받은 학생이 존재를 한다면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1등급 받은 학생, 미적분을 선택해서 2등급을 받은 학생. 대학이 뽑고 싶은 학생은 당연히 미적분 선택해서 2등급 받은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미적분 선택해서 2등급 받은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100%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확률과 통계 1등급을 선택한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면 5%만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능력 자체가.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무조건 미적분 2등급을 뽑고 싶어 합니다. 그럼 전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미적분 2등급을 뽑고 싶은 대학과 확률과 통계 1등급을 가진 성적을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정량적으로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확률과 통계 1등급이 뽑혀야 됩니다. 이게 정량적이라는 말이거든요. 내신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거니까. 근데 어떤 상위권 대학도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대학은 미적분 2등급을 뽑고 싶거든요. 물리 1을 선택해서 1등급을 받은 학생과 물 2를 선택해서 3등급 받은 학생 누구 뽑고 싶을까요? 대학은 물 2,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랑 고3들이 현실적으로 분석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략이라고 하는 걸 세울 수가 있거든요.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으로 줄 세우는 거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A 고등학교랑 B 고등학교 내신은 비교 불가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고등학교 수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 고등학교의 내신과 B 고등학교의 내신을
1등급을 똑같은 걸로 취급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을 10% 이상 뽑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늘어난 거예요. 정부가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학교 추천 전형을 10% 이상 뽑으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전부 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10% 이상 늘렸어요. 추천 전형을. 그래서 지금 12% 가까이가 된 건데 왜 10%가 아니고 12%가 됐냐면 고대가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책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목적은 선명하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대학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제를 깝니다.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내신으로 추천받아서 학종으로 뽑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으신 것 같죠? 이게 뭐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서울대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름이 뭐냐면 이른바 서울대 직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직윤 스타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곧 상위권 대학 전체가 이렇게 갈 거거든요. 서울대 직윤 스타일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서울대 직윤은 명시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학생부를 정량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정량적으로 반영해서 1단계를 패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서울대 직윤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대가 아주 높게 나타나죠. 근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쓸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이스를 삼는 게 한양대거든요. 한양대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없고 뭐 면접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학생부 가지고 전부 다 정말 학생부로만 소팅을 하거든요. 이게 맨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어떻게 대학을 가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입니다. 한양대학교. 진짜 말이 안 되는 성적들이죠. 1.36이랍니다. 내신 1.36. 평균 성적이에요. 합격한 학생들의. 근데 문제는 국민대입니다. 국민대 내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 평균 성적을 쭉 보시면 한양대랑 국민대랑 좀 차이가 한 1등급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이해를 하시겠죠. 이건 대학 서열로 쭉 내려가시면 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고려대입니다. 고려대 전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 어떻게 운영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를 정량적으로 반영해서 학종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자들의 내신을 보시면 한양대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신의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서류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써야 되는 거고요. 내가 서류도 좀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을 일부러 써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전형 자체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가장 키포인트는 사실 전년도의 입결이 모든 걸 거의 대부분을 말해줍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그리고 진로 과목을 정성적으로 반영하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의 교과 내신도 중요한데 실제로 선발되는 건 내신으로 학종으로 선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학교에서 추천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학생이 추천받을지에 대한 고민은 고등학교마다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대략 1.4, 1.5 정도가 고대 추천을 받거든요. 그 앞에 학생은 고대 추천 안 받습니다. 저는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럼 1.4, 1.5, 1.6 정도의 학생들이 고대 추천을 받습니다. 그 학생들이 고대 추천을 가서 1.2의 학생들과 붙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로 눌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적 평가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올해 전년도와 올해 그리고 앞으로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반영하는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가 용이합니다. 이건 다 공개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찾아보셔서 내가 이 정도의 성적으로 이 정도를 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여전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내가 충족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 충족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60%,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한 4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원서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수험생들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서를 쓸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능 성적을 올려서 수능 최저를 맞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써요. 그럼 다 떨어집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쓰는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 논술 전형이거든요.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비율이 70%가 넘어요. 상위권 대학에서. 그럼 다른 말로 하면 10명 중에 7명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능 응시 비율만 따지면 50%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난 뒤에 수능 못 봐서 수능 최저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시험 치러 안 오는 학생이 50%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수험생들이 당연히 이 정도의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전략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판단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각하는 방법, 전략을 짜는 방법은 일단 지난 6월 모평을 성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월 학평이랑 6월 모평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되, 3월 학평에서 6월 모평으로 성적이 상승한 학생들은 국어랑 수학을 해서 대략 한 1 정도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수능 체제를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원서 쓸 때는 이제 구모가 끝나고 쓰잖아요. 구모가 끝날 때 쓸 때는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평균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게다가 올해는 수능이 엄청 어려울 겁니다. 전년도 수능보다 더 어려울 거거든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수능은 학생들이 재학생들만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학생들은 별로 어렵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국어 빼고요. 국어는 어쩔 수 없었던 거고, 국어는 작년에 출제를 잘못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합 6인데 내가 지금 합 8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신 등급, 모의고사 등급 수능에서 2등급만 올리면 되는구나. 그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해요. 안타깝게 그래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40%가 넘는다고요. 그걸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전략을 짤 때는 정확한 정보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게 절대적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 반영 과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나 지방에 있는 거점국립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다르거든요. 서울하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반영하는 과목과 지방 거점국립대들이 반영하는 과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교별 추천 기준은 내가 그 대학을 우리 학교에서 추천받을 수 있냐 없냐는 대학 고등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건 조금 더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수능은 전년도의 수능을 보시면 국어 표준 점수, 사실 국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년도의 출제 자체가 좀 잘못됐죠. 이거는 시험 자체를 잘못 출제한 거거든요. 만점자가 28명밖에 안 나왔다라는 건 시험 자체를 잘못 출제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어쨌든 이게 국어는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지금 수험생들은 국어를 조금 어려워합니다. 왜 국어를 어려워하냐면 주요 성적에 1등급, 수학 1등급 나오는, 다시 말하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수험생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어를 조금 더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국어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수학입니다. 전년도 수능, 전전년도 수능을 보시면 만점자가 800명, 900명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좀 평이했거든요. 어렵지 않을 때 900명, 800명, 700명, 800명, 900명에서 만점자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전년도의 수능에서 그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년도 수능에서, 수학 수능에서 만점자가 2,700명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어려웠다고요? 재학생한테만요. 올해 육모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그렇긴 하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재수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반을 따로 이렇게 해서 육모 때 학교에 와서 재수생들이 시험 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한 2반 정도가 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70명 정도의 학생들이 와서 봐요. 수학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표정이 완전 달라집니다. 제 학생들은 거의 죽을 표정이 완전 죽상이 되고요. 재수생들은 표정이 이번 모평은 좀 괜찮네 정도로 넘어갑니다. 극명하게 갈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수학에서요. 왜요? 2,700명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숫자가 나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출제 오류죠. 왜요? 2,700명이 만점을 받았다는 건 수능을 출제를 잘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위권에서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평가원이 전년도 수능을 정말 출제를 잘못했구나, 베이스 깔고 6월 모평 수학 엄청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능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년도 2021학년도 수능 전전년도죠. 수능을 평균 점수를 분석을 해보면 재학생과 졸업생을 분석해보면 차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재학생의 평균이고요. 위에는 졸업생들의 평균입니다. 47만 명 정도의 학생들 전체 전수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면 35만 명, 그 다음에 13만 명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3만 명의 평균과 35만 명 정도의 평균을 잡으면 국어에서 10점, 표준 점수가 10점, 수학에서 10점 납니다. 그럼 국어와 수학에서 표준 점수가 10점씩 차이 나니까 표준 점수 20점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건 재학생들이 건국대를 쓴 정시에서요. 재학생들이 건국대를 쓴다라고 이야기할 때 재학생들이 스카이라인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점수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될 거야라고 하는 건 오기에 가까워요. 그건 정보가 잘못 입력된 거거든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상위 12개 대학에서 정시에서 N수생의 비율을 살펴보시면 정시에서 N수생들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서울대학교 2023 신입학 전형입니다. 올해 서울대학교 이제 신입학 전형에서 서울대가 뭘 했냐면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시에서 서울대가 뭘 했냐면 교과평가라는 걸 도입합니다. 이게 3년 전에 서울대가 처음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고대 동국대가 발표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서울대가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정량적인 평가인 정시에서 정시에 어떻게 선발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수능 성적 가지고 줄 세웁니다. 이게 정시 평가거든요. 이게 정량적인 평가고요. 그런데 서울대가 2023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교과 평가라고 하는 걸 도입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경희대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교과 종합 평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먼저 발표했거든요. 서울대가 교과평가라고 하는 이름을 들고 와서 정시에다가 학종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정시에다가 서울대가 왜 학종을 집어넣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대학의 목표는 뭐라고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정시 성적으로 선발했던 학생들이 별로 우수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대학은 그 전형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전형, 자기들이 원하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 전형, 그렇지 못한 전형을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로 선발해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 우수한 학생이 선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에다가 학종을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학종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학생부에서 뭐만 보냐면 학생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건 그 상위권 대학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학생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학생부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봅니다. 뭐냐면 너 어떤 과목 선택했니? 너 그 과목에서 내신 성적의 추이는 어떠니? 그리고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니? 라고 하는 세 가지만 딱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정성적인 평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학의 목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교차 지원에 대한 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자꾸 재학생들의 성적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데이터가 실제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2029년도에 서울에 있는 재학생 중에서 3월, 6월, 9월 수능 4개의 시험을 다 본 학생들,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 최저가 필요했던 아니면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고 했던 재학생들의 전체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고3 학생들, 재학생들, 그 해의 재학생들 전체의 추적 데이터죠. 3월 학평부터 시작해서 6월 모평, 9월 모평, 대수능까지.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노란색, 옅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저 학생들은 최상위권 학생입니다. 재학생 최상위권, 98% 보이시죠? 그러니까 3월 학평에서 98% 받은 학생이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이 안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떨어질까요? 얘들이 공부를 덜 해서 떨어지는, 정확하게는 덜 해서죠. 재수생보다 공부를 덜 하니까. 6월에 7만 명이 들어옵니다. 재수생. 9월에 대략 한 9만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 들어온 학생에서 한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수능에서 13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들어오면서 재학생들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전제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하는 딱 하나 이야기는 정시에서 원서를 써고 정시는 전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하루 15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실제 정시에서 부딪히는 경쟁자들이 하루 15시간 공부하고 있거든요. 재수생들이요.
전년도에 수능에서 7개 틀린 학생이 지금 재수하고 있거든요. 왜요? 7개 틀렸으니까 의대를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2문제 더 맞추려고 1년을 재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15시간 공부 안 하고 정시로 성공하겠다? 정시로 성적을 올리겠다고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준비하는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1학기 성적이 마무리됐고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준비할 게 없습니다. 근데 정시는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방학 때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루 15시간 공부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방학이 시작되잖아요. 아침에 7시 반에 책상에 앉아야 되거든요. 15시간 공부하려면.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 학교 학생들 아침에 8시까지 무조건 와야 되거든요. 학교에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계속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8시까지 학교에 못 오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 튕겨 나갑니다. 잘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고3의 가장 기본. 하루 7시 반에는 늦어도 7시 반에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 그래야 재수생과 경쟁이 되거든요. 이게 정시 전략이에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시 파이터는 웃기고 있는 말이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성적을 올린다. 성적을 올려서 수능 최저를 맞춘다? 거짓말. 불가능. 정시가 성공하냐 성공하지 못하냐의 판단 기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건 전략이고 뭐가 없습니다. 15시간 공부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유불리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과목을 바꿀까? 절대. 그러니까 전략을 짤 때는 어떻게 짜야 되냐면 무조건 공통과목의 공부 시간이 70% 이상 나와야 됩니다. 수학, 국어, 공통과목의 공부 시간이 70% 이상이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학생들의 교차 지원한 학생들 반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어떤 학생이 반수를 하냐면 상위권 대학에서 이공계열에서 문과로 넘어간 학생들의 반수를 하는 학생들은 조금 선명해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은 대부분 다 뭘 하냐면 로스쿨 준비하는 거거든요. 로스쿨 준비하는 학과라고 거의 세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스쿨 준비하는데 이공계열인 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 전문 변호사를 하면 되니까 한 단계 더 나가서 변리사 하면 되거든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리학과, 요 근래의 심리학과는 심리학과로 간 학생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AI 묶어서 복수전공 AI 묶어서 쭉 가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반수를 고민하고 실제로 이제 교차 지원했다 반수로 넘어온 학생들 어디를 가는 학생들이냐면 어문계열, 그리고 이제 인문계열, 철학, 역사 뭐 이런 거 했던 학생들이 반수로 이제 풀려서 9월 달부터 모의평가를 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 인원이 최소 2만 명이에요. 그러면 실제 9월 모평에서 재수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육모에서 재수생 차지하는 비율이 16.1%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의 기록을 깼고 최고 기록을 깼고 9월도 그렇게 깨질 거거든요. 실제 수능에서는 33%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전년도가 29%였거든요. 그러니까 4%포인트가 늘어난다는 건 문제가 그냥 재수생이 아니라 상위권 재수생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수가 어느 정도 갈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좀 많이 반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약대 지원자 반수생 유입 문제는 앞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육모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위권 대학에서 정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위권 대학 전체를 놓고 해서 커트라인이 조금 하락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늘어나긴 했으니까. 숫자가 늘어나긴 했으니까. 근데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경쟁률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량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올해 수능은 무조건 어렵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건 무조건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어는 지금 국어 선생들이나 평가원에서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건 수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량이 확실하게 늘어나야 된다. 불수능을 전제로 해서 공부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러면 정시에서 내가 성공하려면 불수능을 전제로 한다. 어려운 수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공부량을 늘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자, 이게 문제가 좀 되는데 지금 고3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끝났어요. 그죠?
학생부 내신 성적은 다 마무리가 됐고 다만 이제 딱 남은 게 하나가 남았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이 딱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대부분 방학을 하거나 곧 할 거니까 8월 말까지 학생부가 마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8월 말까지 한 달 반 정도 동안 학생부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존재를 한다라는 사실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도 방학 때 학생들과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재학생들의 합격률이 90%가 넘습니다. 상위권 대학 거의 대부분에서요. 90%에서 95% 왔다 갔다 하거든요. 몇몇 대학은 80%, 85% 선까지 내려가긴 하는데 85%에서 95%까지 재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학생들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여기서 언론에서 뭐 오만 대서 이상한 말을 들었지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나를 속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알아야 될 거 딱 하나. 대학이 뭘로 평가하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대학이 뭘로 평가하냐면 그 평가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평가 요소라고 불러요.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대학 교수가 몇 명쯤 되냐면 대략 한 100명,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략 100명에서 1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질문, 100명이 넘는 교수들이나 입학사정관들이 어떻게 학생부를 보면서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들이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뽑으니까 그 동일한 기준이 뭐냐면 평가 요소예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볼 때 대학이 뭘 보냐면 평가 요소에 해당되는 게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우수합니다, 뛰어납니다, 탁월합니다, 모범적입니다, 성실합니다. 그런 학생 안 뽑힙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학생부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 학생이 우수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쓰거든요. 질문 하나만 딱 던져보시면 돼요. 그 학생 가운데 학생부에 우수하다라고 안 적힌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10만 명 전부 다 우수해요. 학생부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학이 뭘 보냐면요. 평가 요소만 봐요. 학생부에 그게 있냐 없냐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한다면 그 내용만 채워 넣으시면 돼요. 이번 방학 때라도. 그걸 채워 넣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각 대학의 상위권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이걸 씁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거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데 전년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이게 조금 더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학업 역량이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평가 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뭘 하시냐면 집에 가셔서 검색창에다가 똑같이 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라고 치시면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에서 발행한 똑같은 책자가 하나 나올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라는 책자가 있거든요. 그 책자 다운받으셔서 별로 안 길어요. 그거 보시고 맞는 준비만 동그라미 몇 개만 치시면 됩니다. 네 가지를 다 이제 올해는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네 가지 평가 요소로 평가할 거거든요. 그 네 가지 평가 요소가 내가 다 준비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은 두 가지만 딱 찍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4등급이 성대를 갈 수 있는 거고 2등급이 2.8등급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대학 교수들이 여러분들의 학생부, 학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의 학생부, 고3의 학생부 딱 펼쳐놓고 컴퓨터 화면으로 보거든요. 그 컴퓨터 화면 옆에 요걸 딱 놓고 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학생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업 역량이 있냐 없냐는 이 9개의 질문으로 결정됩니다. 사실 위에 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내신 성적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위에 3개는 질문 날려도 되고요. 그 다음 밑에 6가지 질문으로 이 학생의 학생부를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일반계 고등학교 다 빼고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거 다 빼고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다 빼고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한 학생들만 딱 놓고
분석한 자료들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 자료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합격생들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이 2.4예요. 2.4. 그런데 합격한 학생들을 쭉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5.2등급까지 합격을 해요. 3점대 이후부터 5점대까지가 3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왜 됐을까요? 내신이 불리한데 일반계 고등학교끼리 경쟁을 한 건데 왜 5등급은 되고 1.0은 떨어지거든요. 1.0 떨어진 학생도 많거든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1.0 써서 떨어진 학생 되게 많아요. 1.0도 떨어지는데 5.2가 붙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대학이 보고 싶은 걸 보여주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학생들을 정말 상위권 대학을 많이 보내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기 두 번째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전 저 문장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저 문장을 구현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학생부에 두 가지를 딱 구현해내면 됩니다. 뭐예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장면. 두 번째, 그걸 내가 열심히 하는 장면. 내가 열심히 하는 장면 딱 하나밖에 없죠. 선생님들을 찾아내면 질문하시기만 하면 돼요. 방학을 안 했어야지. 그럼 방학할 때까지. 개학 8월 중순쯤에 합니다. 그럼 8월 16일, 17일 정도에 개학을 할 거예요. 그러면 17일부터 30일까지. 선생님 계속 질문하러 다니시면 돼요. 그러고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빨간색 첫 번째 겁니다.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럼 제일 중요한 문장의 단어가 뭘까요? 확장이요. 그러면 지식을 확장했다라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지? 이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교수가 이 글을 보면서 확장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도록 글만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 액션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들이 세 번째 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탐구력이거든요. 탐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세 가지 문장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확장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탐구력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가 통과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건 전년도에 제가 고대를 보낸 학생들입니다. 고대를 보낸 학생들 성적을 보시면 쭉, 이 학생은 너무 당연하죠. A 학생은 합격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죠? 근데 B 학생 대부분의 이런 성적 못 만들거든요. 대부분은 B 학생이나 C 학생 같은 성적을 만듭니다. M자형이나 W자형 성적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합격한 학생들 3학년 1학기 성적을 보시면 1.5, 2.0, 2.8입니다. 그리고 고대를 붙는 거예요. 심지어 저기 A 학생은 1학년 때 수학 내신 5등급, 2학년 때 4등급, 3학년 때 3등급. 그 수학 내신 3등급을 가지고 고대를 간 거예요. 불가능? 아니요. 합격했다니까요. 내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기만 하면 돼요. 정보가 정확하면 뭐든지 분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어떤 액션을 자꾸 취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딱 갔을 때 학생들이 교수들이 바라보는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빈칸으로 다 덮어져 있는 부분, 블라인드 되어 있는 부분들은요, 복사해서 붙여넣은 부분이요. 그럼 교수가 못 봐요. 그럼 교수가 못 보니까 평가할 수 없네요. 그럼 평가 불가 탈락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해서 여기가 블라인드로 안 나타나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평가 대상이 되는 거고 그 고등학교에서 없던 학생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단계가 통과됩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5.2등급의 학생도 그런 학생이거든요.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는데 이 학생은 그 5.2의 내신을 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서 그 학생부를 전혀 다른 학생부, 그 학교에서 나온 적이 없는 학생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쉬울까요? 아니요, 당연히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이제 할 때마다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선생님 저희 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학은 고등학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학의 가장 본질이거든요.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찾지 우수한 고등학교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학교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핑계대면 대학도 그래 넌 그러면 오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안 그런데 나는 그럴 거예요 라고 도전을 시작하면 대학은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네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구나. 합격. 발전 가능성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탓하지 마시고요. 지역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내가 그 속에서 뭘 했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증명하는 게 학생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동국대 자료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어쨌든 이화여대입니다.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이 2.7이고요. 쭉 보시면 3.5등급 밑으로 쭉 도수 분표가 보이시죠?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시립대학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입니다. 보시면 지원자가 8등급까지 있었고 일반계 고등학교 8등급도 시립대를 썼다는 것도 되게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합격자를 보시면 대략 한 5.2등급 등 1.8 정도에서 끊깁니다. 실제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희가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충분히 될 겁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올해부터는 이제 자소서 미제출 대학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 경쟁률이 상승하게 되면 학생부를 어떤 식으로 정교하게 만들어냈느냐가 포커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건 자율활동과 교과 세트.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떤 걸 정교하게 어떤 역량을 정교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픽스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소서가 있다면 다른 거 다 빼고요. 역량 중심 자소서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소서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소서를 보는데 진짜 답답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소서 1번 쭉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저는 사교육을 받지 않고 뭐 쭉쭉쭉. 생각해 보세요. 대학의 입장에서요. 그걸 읽는 교수의 입장에서 이 학생이 사교육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학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사교육을 안 받은 게 자랑이 아니라고요. 받은 것도 자랑이 아니에요. 대학은 관심이 없거든요. 뭘 봐요? 그래서 네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건 네 번째 겁니다. 선택 과목을 연계해서 심화 탐구.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반드시 선택 과목과 연계된 내가 이 선택 과목을 선택한 이유가 반드시 학생부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과목을 선택해서 어떤 탐구를 진행했는지는 반드시 독서와 연결시켜서 기술을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논술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딱히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논술이라고 하는 건 수능 체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논술에서 좀 고민해야 될 건 대학별로 이 유형이 좀 여러 가지거든요. 그 유형에 맞는 나한테 맞는 유형이 어떤 거냐를 분석하셔야 돼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4년 전 기출 문제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2, 3 전 3년도 3개년 기출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풀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건드리지 마시고 4년 전 기출 문제, 대학 기출 문제를 쭉 보시고 그걸로 몇 개 대학, 유형별로 몇 개 대학을 풀어보시고 나한테 맞는 유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맞는 유형을 쓰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올라갑니다. 점수가.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이 모든 자료를 거의 대부분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년도 논술에 대한 해제 특강, 그 다음에 논술 가이드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모범 답안도 공개하는 대학 제법 있거든요. 그걸 몇 개 적으면서 사고방식 자체만 바꿔주시면 돼요.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이나 과학이기 때문에 자신 있는 학생들만 건드리시면 됩니다. 쓴다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전년도 이게 경쟁률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이죠. 한 명 뽑는데 200명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공계열 논술 경쟁률입니다. 왼쪽은 대학 전체의 경쟁률이고요. 오른쪽은 학과별 경쟁률입니다. 건국대학교 입결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논술 평균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시면 문과 지금 답이 안 나오죠. 이과는 이공계열은 이게 수능 수학 성적과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맞추는 비율이 아주 높거든요. 근데 인문계열은 낮습니다. 매우 수능 체제를 맞춘 비율이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논술에서 내신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이 내신 반영 비율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논술에서 내신은 그냥입니다. 대부분 다 한 6등급 정도까지는 성적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논술 문제 한 문제당 거의 30점 정도의 배점이 나오는데 6등급 정도까지 15점 배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잘 쓰면 내신은 충분히 밟고 올라갑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지원 전략입니다. 대학이 발표하는 자료만 잘 보시면 돼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유형별 적합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제발 부탁드리는 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쓸 때 제가 이제 학생들 쓸 때의 팁은 둘둘둘로 갑니다. 이게 이제 가장 안전한 패턴이거든요. 둘둘둘로 갑니다. 그래서 상향 2개, 지금 학평 모의고사 성적을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 1 2개, 그 다음에 똑같은 계열 2개 이렇게 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안전한 거 2개, 그 다음에 조금 소신 있게 쓰는 거 2개, 그리고 아주 질러보는 거 2개. 이 정도의 게 가장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다만 육론수를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육론수를 쓴다고 답이 나오진 않거든요. 게다가 육론수를 쓸 때 6가지 다 논수를 쓸 때 꼭 주의해야 될 점은 유형별로 묶어서만 쓰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단계별로 나누어서 내가 수능을 못 쳤을 때까지 염두에 두고 단계별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맞는 대학을 써야 된다는 것. 이렇게 3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일 주소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메일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보내실 때는 말머리 하셔서 이렇게 추천이라고 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읽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페레 아우데라고 하는 말인데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해요. 사페레 아우데라는 말은 뭐냐면 감히 알려하라. 감히 알려고 도전하라. 저는 이 말 되게 중요하게 학생이니까 감히 도전하라. 감히 알려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이 감히 사페레 아우데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말보다 훨씬 더 저는요. 학생들한테 이 사페레 아우데라는 말 워낙 유명하니까 내가 감히 알려해. 네가 도전해라.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도전해내고 만들어내는 것. 그건 발전 가능성이기도 하니까 완전 강조를 합니다. 다만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다음 단어입니다. 인키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모든 선택, 모든 전략은 내가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는 강원 지역 학생, 학부모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